자, 뉴스 맛집 코너죠. 뉴sharing 가이드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네.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통보를 했는데 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령 거부하겠다라고 다시 통보를 했다죠. 근데 네. 감사원이 이 얘기가 좀 커지니까 보도 참고 자료라는 걸 저희 기자들하고 언론사에 네. 보냈습니다. 자, 보면서 무슨 내용을 설명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에서 네. 서면 조사를 통보한 내용 그런 겁니다. 아까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네. 이 씨가 표류하고 피격되고 또 월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직접 조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강제 수사권 안에는 검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표적 감사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힌 겁니다. 네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50조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금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작성해서 질문서를 발부했고 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로 질문서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네.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어제 보도에 보면 이 전화로 이제 그 질문서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거부를 당하고 다시 이메일로 조사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두 번이나 통보를 한 셈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사 거부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메일을 감사원이 추가로 보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무례하다라고 네.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네. 무례하다라고 말할 만한가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에서 이런 서면 조사 요구를 한 적이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모두가 다 응했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율곡감사와 율곡사업과 관련된 감사가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회신문을 발송하고 대국민 해명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두 사람 모두 다 답변을 했다고 하는 답변을 했네요. 네, 답변을 예. 했다고 하는 게 감사원의 설명인데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례처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고 해서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그대로 옮기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국면 전환용 카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전화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순방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기 시작한 그때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로 내내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오늘 시작 날인데 네. 시작부터 이 사안으로 여야도 불이 붙었습니다. 네. 일단 여야 지도부의 날선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이랬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한데 그런 데 대한 전혀 조치가 없었고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5개월 만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 네. 일단 국민의힘은 오히려 무례하다고 화내는 거 보니까 문제가 오히려 많은 거를 자인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독재 정권, 네. 공포 정치, 칼날을 스스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까지 발족됐습니다. 네. 범국민 저항 운동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장외로 나가겠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이 야당의 반응이 굉장히 격앙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감사원 앞에 모여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사원이 권력과 그리고 검찰이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이것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독재 정권처럼 공포 정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직격탄을 날린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순방 외교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자유와 인권이란 가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네네.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절차상으로 당사자인 다른 사람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감사원의 감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또 다른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서울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런 서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칼날을 겨누려고 하는 것이다. 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네. 오늘 입장을 밝혔는지 오늘 출근길에 관련 언급을 짧게 했거든요. 네.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원칙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감사원이 뭐 해야 할 만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네. 같다라고 해석이 일부 됩니다. 네. 네네. 자, 국정감사 오전부터 시작됐고 네. 오후에 또 각 상임위별로 재개된 것도 있고요. 뭐 얘기가 잘 안 돼서 틀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이어집니다. 국정감사 항상 요때 되면 시즌이죠. 네. 네. 어른아이님 이제 들어오셨군요. 용하. 자, 정책 공방이 아니라 정쟁 공방으로 갈 것 같다. 네. 그게 훤히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국감 상임위별로 내용이 다 이 뭐 전 정부 책임론 이걸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국감 주요 쟁점들도 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말씀하신 예. 것처럼 14개 상임위가 78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네.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첫 번째 국감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안 됐는데 국정이 난렉상에 봉착했다. 네네네. 외교 정치까지 다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들까지 거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 정부 5년 동안 실정이 있었다. 이거 지금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운영위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관저나 영빈관 시축과 관련된 문제, 아, 뭐가 많네요. 네, 그리고 지금 예. 법사위 보면 전 현직 정부들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정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태양광 발전 비리 의혹도 전 정부를 겨냥한 내용들이고요. 산자위요. 네, 밑에 보면은 감세와 정부 자산 매각 그리고 영빈관 신축 논란, 이건 현 정부를 겨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아래 보시면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부실 심사 논란, 예. 그리고 MBC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최초 보도. 예. 이건 지금 현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오늘 외교청사 논란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왜 여기에 왔느냐,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부터 삐걱삐걱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국감 할 때 우리 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상임위별로 얘기되는 쟁점이 뭘지를 좀 네. 골라서 취재를 하는데 뭐 모든 상임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은 상임위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저와 관련돼서도 운영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아까 문체위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예. 미술품 전시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과 관련된 것도 산자위에서도 하지만 기재위에서도 하고 권익위에서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백현동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금 정보위, 농해 수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현직 정권의 대리 양상. 그래서 이게 사실 국감이면 돈을 어디다 얼마나 썼는지, 정책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지금 짚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네네. 정치적인 쟁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네. 상황이지요. 예. 자, 한번 볼까요? 국회 난리 났군 하시고. 네.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감사원이 왜 나서냐라고 최연식님도 의견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외통위, 지금 뭐 야당에서는 특히 네. 외통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뭐 네. 논란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감사가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네. 윤 대통령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는데 국감에서 어떤 이제 대통령님 순방 기간 그런 논란 같은 게 정쟁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좀 국감. 글쎄요, 뭐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통위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네.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조금 전 국감장에서. 아니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3번이나 만나면서 미국에서 먼저 좋은 회담이라고 나중에 답이 왔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빈손 외교니 외교 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박진 장관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거야말로 정치 참사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네. 미국에서 좋다고 하는데 왜 외교 참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야당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가는 절차상에서 제대로 조문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48초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인 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차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전 초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통위 국감장에서는 뭐 국회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는데도 네. 이걸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박진 장관 내보내라.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기부 장관이 앉아 있고 자 네. 국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예. 선언 땅땅땅 하고 했는데 개회 선언하고 예. 거의 50분 동안 여러분 이 국감 진행이 안 됐대요. 그래서 네. 결국 잠깐 정회를 했는데 여기 뭐지? 과방에서 또 여야가 왜 싸웠지 했는데 무슨 일이지? 안 싸웠고요.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못 찾아서 네. 잠깐 중단시켰대요. 예.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구성해봤는데 잠깐 보시죠. 자, 그러면 잠깐 이 자료 정리 뭐 컴퓨터 부팅이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대로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두께는 없는 모습 보이잖아요. 들어가야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냐고. 아니 기본적인 파일을 말이야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숨겨놓고 말이야. 그래서 자료를 못 찾는다면 이 또한 또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국정감사를 좀 부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 말씀 하세요. 예, 파일을 너무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이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종이 없는 재판, 종이 없는 회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30대, 40대는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은 이게 50대, 60대 여기는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저 자료가 없대 크크크크 와 진짜 크크크 하는데 과방위가 네. 사실 피감기관에 그 보면은 네. 뭐 디지털 뭐 전담하는 부처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부서가 있어서 사실 요즘에 뭐 종이 없는 회의, 뭐 종이 네. 없는 국감해서 파일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뭐 국감 업무 보고 자료하면 막 이만큼 그래요. 뭐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뭐 기관별로 이렇게 다 올리면 종이 프린터가 이만큼이라 종이를 뽑지 말고 파일을 보시면 되지 않겠냐 해서 아마 심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못 찾았네요. 네, 지금 보면 예. 저게 이제 그 문서 파일 형식이 한글 파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찾으시고 이제 열리는 것도 환경마다 다 다르고요. 네. 또 하나는 저게 자료가 많잖아요. 그럼 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카드 회사에서는 무조건 A4 용지 한 장으로 보고하도록. 네. 심지어는 한 줄로도 보고해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어디서 미스가 생겼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부처에서 그냥 파일로 보여주기로 한 것인지 예. 그리고 이 감사하기로 들어온 국감장에 들어온 국회의원들한테 사전 통보는 안 된 것인지 예. 그리고 보좌관들과 협의는 안 된 것인지 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저는. 뭐 네. 종이 문서로 된 업무 보고 자료 왜 안 주냐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 민주당의 조승래 네. 의원이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자료를 인쇄해서 줘야지 현장에 노트북만 저장돼 있는데 하니까 또 같은 당에서 변재일 의원도 아날로그 문서가 인간 친화적이다. 이게 한눈에 또 들어온다. 디지털 자료는 넘기는데 막 계속 시간이 너무 걸린다 하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도 도와주세요 급기야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잠깐 쉽시다 하고 나서 네. 과기부 장관이 사과까지 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파일로 보면 예. 젊은 사람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긴 네. 합니다만 뭐 좋은 광경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지가지 한다라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네. 국감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최근에 대상이 학생들이었고요. 네. 만화 공모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탄 작품이 있는데 네. 학생이 출품했고 금상을 탄 작품의 제목이 윤석열차라고 하는데 네. 이 윤석열차에서 윤석열이 제가 아는 그 윤석열인가요? 맞습니다. 아, 이 맞아요. 작품을 보면 사진을 보시면 나오네요. 제일 기차잖아요, 열차잖아요. 예. 제일 앞에 있는 얼굴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처럼 보이죠. 근데 그 기차가 이제 열차를 이렇게 뿜뿜 이렇게 연기를 뿜으면서 가는데 예. 그 뒤에 보시면 조종석 위치에 부인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예, 그 뒤에는 보시면 검사복을 입고 있는데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는. 네네. 그리고 제목은 윤석열차로 되어 있는데요. 아. 이 작품이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예. 카툰 부분 금상, 이게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고등학생이 낸 작품이고요. 예, 그 예.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상을 받은 최고 상을 것인데요. 받은 거네요. 예, 이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요거를 주최를 했는데 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부천시가 건립한 이 부천이 정부기관에서 사실은 한 거네요. 네.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부천이 판타스틱 이 페스티벌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문별로 가장 높은 상을 받았고 심지어는 전시가 되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네. 선정은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네. 그 진흥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형식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상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문체부가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냈던데 네.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 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해서 전시를 한 것은 학생이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무언가 의견을 표시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건치하는 거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예. 국민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2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이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승인사항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은 어땠는지, 선정 기준은 어땠기 때문에 저런 작품을 선정한 것인지에 네.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예. 정치적인 사안을 이렇게 다룰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또 표현의 자유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보장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여튼 뭐 나라 돈이 들어가고 나라의 기관에서 일부 짓는데 건립하는 네. 또 일조를 했고 네. 또 이 분문의 공모전 대상은 또 문체부 장관상이다 상을 받는 보니까 것이고. 저 의견 잠깐 볼까요? 네. 어른아이니 엄중경고하시고 엄중경고를 내리라. 릴라 디프트 엄중히라고 물음표를 주시고 네. 소리샘님 표현의 자유 2번이면 사람 죽겠네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자기들을 조사하면 전부 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조초님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차라는 만화 학생이 고등학생이 출품한 작품이 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문체부가 엄중 경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서울 또 수도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우리 용감한 아이들 가족분들 요즘도 심야 택시 계속해서 잘 안 잡히나 봅니다. 국토부가 오늘 오후에 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핵심 내용 네.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얘기 잠깐 듣고 설명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심야 시간 택시 공급 확대입니다.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겠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호출료에 대한 선택적 탄력 호출료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3,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심야 택시의 호출료를 4,000원 내지 5,000원. 이건 뭐 가맹형이냐 호출형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탄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에게는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겠습니다.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금요일같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그 경우에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법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콜비 올린다는 거네요, 핵심은. 네. 예. 우선은 예. 이제 심야 시간에 택시가 부족하잖아요. 네, 네. 차가 부족한 것인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 팬데믹 상황을 지나오면서 법인 택시에는 지금 일하려는 기사분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 네. 택시가 부족한 거는 50년간 유지했던 택시 부재를 해제를 해서 택시 숫자를 좀 많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운행할 수 있는 택시를 많이 만들어주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가 부족해서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밤에 덜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택시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해줘서 쉽게 이제 운행을 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히 심야 시간. 네, 심야 시간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파트타임이라고 그래서 금토에만 지금 일부 플랫폼에서 시범 사업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싶으면 하루 일할 수 있고요. 6시간 일하고 싶으면 6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심야 시간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부족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호출료인데 지금까지 이제 심야 시간에 호출료의 경우에는 2,000원 정도에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최대 5,000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많이 그러면 올려요. 밤에 호출료를 올려서 받게 하고 대신에 네. 호출료를 올려서 받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을 못 한다든지 아니 무조건 강제 배차를 해서 호출료를 많이 받는 만큼 네. 승차 거부를 하지 못하고 예. 언제든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그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밤에는 아예 요즘엔 기대를 안 해요. 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심야 시간에 올빼미 버스라고 해서 예. 생각보다 늦게까지 다니는 버스가 N버스 있어요. 같은 거. 예. 그래서 올빼미 버스를 증차한다든지 아, 그래요? 대중교통을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이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좀 이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택시 얘기 나오면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일단 몇 개 볼게요. 네. 선납금을 낮추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시고 네. 법인 택시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선납금 때문에 쉴 수 없대요라고 미진 씨님도 동의하시고요. 이사장님 개인 택시 신고제가 답이다 하시고요. 네. 녹천님 우버랑 타다를 타겠어 하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스포트라이트님 돈만 오르고 택시는 안 잡힐 거다. 아 이렇게 뭐 단거리는 또 배차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또 이렇게. 근데 네. 아까 뭐 콜비를 일정 정도 내면 목적지가 어딘지 기사가 알 수 없게끔 태울 수밖에 없게끔 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오른 예. 콜비가 택시 기사분들의 수익으로 잡혀야 돼요. 예. 만약 이게 플랫폼 수익으로 잡힌다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밤에 잠 못 자고 피곤하게 그 시간에 운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9시 이후에 택시 운행이 안 됐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배달로. 예, 결론은 뭐냐면 밤에 택시를 운행을 했을 때 좀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 수익이 택시 기사분들에게 돌아가게만 만들어주면 네.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지금 나온 방법들이 또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과연 큰 수익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행을 안 하시던 분들이 밤에 심야에 택시를 운전하실 수 있게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택시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호출료를 2,000원씩 3,000원씩 더 내는데 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택시가 좀 더 잘 잡힌다는 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느껴야 되는데 예, 예. 그거 없이 요금만 올라간다 그러면 저항감만 계속 세지면 그러면 그냥 대리 부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제가 거죠. 지금 대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실제로 택시 기사분들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 부분 그렇게 중요한 운영이 부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관심 가는 조사 결과가 네. 공개가 됐는데 뭐 저도 1인 가구지만 한국의 1인 가구 네. 보고서입니다.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뭐 이 조사를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산다. 맞습니다. 1인 가구 상당수가 투잡을 뛰고 있다고요. 예, 야. 이게 저는 좀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한때 왜 욜로족이라 그래서 네네. 나는 이 생을 정말 즐겁게 살 거야 네. 라고 해서 1인 가구들이 이제 버는 대로 충분히 즐기는 모습 때문에 또 어른들은 걱정을 또 많이 하시긴 하셨었죠. 네네.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2년에 한국인 1인 가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부업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욜로족처럼 내가 인생을 즐기고 말 거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와 비상자금 마련을 위해서 31.5%가 부업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서 엔잡러를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전에는 소비 지출의 비용이 50%가 넘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2022년 오면서 요즘에 어렵다는 얘기 많고 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하셨다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은 40%를 줄어들었죠. 그런데 저축이 늘어났습니다. 저 중에는 또 아래 보시면 대출 상환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1인 가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엔잡을 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것만로 부족해서 여유와 비상자금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네. 대신에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대출 상환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윳돈 또 비상자금 생활비 네. 부족해서 돈 더 번다. 네. 퇴근하고 또 일하러 나간다. 예. 배달하러 나간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이 의외의 결과 아닌가 네. 싶은데 1인 가구는 보통 소형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데를 많이 살고 선호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파트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산다. 네,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러네요. 거주 비율이 36.2%여서 예. 이게 2년 전보다 33.0%였거든요. 2년 전에. 예. 3.2%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39.6% 2020년에 거기서 35.3%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20대, 40대 공통으로 늘어났었는데요. 특히나 여전히 초소형 집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많죠. 앞으로 1인 가구를 계속할 생각이 없거나 이제
기회가 되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그런 니즈가 좀 줄어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대형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살아도 이 집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왕 혼자 사는 거 뭐 좀 크게 살고 싶고 물론 여전히 절대 다수를 따지면은 아직도 오피스텔 원룸의 1인 가구가 많지만 예, 비중이 좀 차이가 생겼다. 네. 아파트로 많이들 옮겨가고 있는 1인 가구 현상까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국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아직까지는 신임 총리 이름이 입에 붙지 않는데 입에 싹 붙기 전에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영국 내에서 여론이 많이 안 좋나 봅니다. 좀 부자 감세라고 비판을 들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 이거를 열흘 만에 신임 총리가 전격 철회를 했는데 한 72조, 우리 돈으로 한 72조 정도의 감세 계획이었다고 해요. 열흘 만에 뒤집은 이유는 뭔가요? 파운드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인데요. 쿼지 콰텐 영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3일 성명을 통해서 대규모 감세 정책 중에서 아까 말씀한 72조를 다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45%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거죠. 그걸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달 23일에 소비와 투기 진작을 위해서 감세안으로 법인세 인상 백지와 인지세 소득세 인하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그중에서 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게 되면서 이걸 열흘 만에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영국에서 4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성인 가구 중에 1%가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 규모는 우리 돈으로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8천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20%에서 19%로 1%포인트 깎아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2억 4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연소득이 15만 파운드가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45%에서 40%로 5%를 깎아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커지게 된 겁니다. 뭐 영국 현지에서 뭐 총리에 대한 신임 총리에 대한 뭐 시위도 있고 뭐 대정부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영국 국제 소식까지 뉴쉐링 가이드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